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요. 엔비디아 젠슨황 이재명 대통령의 만난 회동 결과를 좀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현장 분위기 그리고 주요 논의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라는 핵심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APEC 계기로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 등 한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 사례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AI 풀스택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현대차, 네이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조업과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젠슨황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 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할 것이며 AI를 통한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인프라 구축,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등 여러 측면에서의 국내 기업들과 실질적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은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엔비디아도 동참하여 인프라, 기술, 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된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26만 장 이상의 대규모 GPU 확보를 비롯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토대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AI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현대차와 엔비디아, 과기정통부는 AI를 기반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피지컬 AI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AI가 현실의 물리 공간으로 나와서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는 차세대 AI 사업을 주도할 기술이자 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자 반도체, AI 모델 등 AI 풀스택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는 피지컬 AI 분야에 엔비디아와 함께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GPU 확충을 넘어 기존 자동차 제조 기술에 AI를 더하여 로봇,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고 특화 AI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엔비디아와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분야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네이버는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혁신 추세에 발맞춰 클라우드와 AI를 기반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버린 AI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을 겨냥한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SK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로부터 구입하는 GPU를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등 피지컬 AI 분야에 적극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SK는 제조 AI 특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고 스타트업들에게 플랫폼을 개방하면서 제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정책실에 지시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HBM의 공급 확대와 파운드리 활용 등 우리 기업과 엔비디아의 반도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AI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내 산학연은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AI 기술 산업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한 울산 AI 데이터 센터 구축 착수를 기점으로 9월에는 블랙락, 10월 1일에는 오픈 AI, 그리고 오늘 열린 엔비디아와의 협력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AI 잠재력에 주목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접 발로 뛰는 실용 외교와 아낌없는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강과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6만 장 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한국 AI 산업, 피지컬 AI, 인더스트리얼 AI입니다.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대표는 한국은 AI와 제조 역량, 소프트웨어를 두루 갖춘 나라로 제조 AI 분야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최적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지만 제조업이 약하고 유럽은 제조 강점을 나름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한데 한국은 양쪽에 다 강하다. 그래서 한국이 LLM 분야에서는 세계 세 번째이지만 산업, 로봇,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될 잠재력이 충분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조 AI 리더가 될 가능성이 무한대이다. 영어로 Sky is the limit. 그래서 한국의 이 제조업 AI의 이 역량, 잠재력과 거기에 대해서 무척 높은 평가를 하셨고 한국이 AI 제조업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AI 혁명의 다음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AI 혁명의 여정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AI 산업이 있어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강력한 제도와 서비스 인프라가 동남아시아 지역 등과 연계되어 한국이 아시아 AI 허브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 오픈소스 등을 통해서 생태계 공동 육성은 물론 연구 협력도 함께하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코리아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K-팝 등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에 영감을 주었듯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민주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젠슨왕 대표도 이에 적극 호응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젠슨왕 대표 접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금요일 오후에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접견하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의 접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브리핑을 대통령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사실상 AI를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과 밀접하게 협력한다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그래픽카드 26만 장을 공급하겠다. 교수님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나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AI를 지금 하고 싶어도 이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그래픽 카드 GPU가 필요하거든요. 그 연산하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요거에 필요한데 이게 지금 약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요것들을 우리나라에 26만 장 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AI의 컴퓨팅 파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뭐 성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뭔지를 제가 보니까 피지컬 AI라고 하는 얘기네요. 그 AI 여러분들 쓰시면 지금 AI가 마치 여러분들의 머리의 일부를 대체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피지컬 AI는 거기다 이제 몸을 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랑은 왜 이 협업원 얘기가 나오느냐? 현대가 최근 들어서 자동차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로보틱스 분야에 그렇죠.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서로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대랑 네이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또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음 성장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AI이기 때문에 예. 이 분야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AI의 선도 기업, 전 세계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와의 연합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세계 산업을 엔비디아 저 젠슨 황 회장이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어제 밤부터요. 젠슨 황 회장과 우리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아주 긴밀한 회동을 특이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깐부 회동이라고 언론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 영상 보겠습니다.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Yeah, please. Okay. Yeah. All right. I think it's dinner. What questions do you have? This is the best way to make places. Yeah, of course. Welcome back. 어젯밤에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세 명이 삼성동에 있는 좀 보신 것처럼 치킨집에서 만나면서 저렇게 우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같이 했는데 세 분이 뭐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부터 SNS와 기사를 도배한 이 어제의 만남, 많은 분들이 이 사진과 영상을 보고도 합성 아니냐, AI 아니냐 이렇게 만든 이 만남은 예. 주선한 건 다름 아닌 젠슨 황,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젠슨 황이 메뉴를 치킨으로 정함과 동시에 예. 이 장소까지 확정해서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곳 가게 이름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깐부입니다. 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우린 깐부잖아라고 그렇죠. 이제 대사가 예. 나오잖아요. 여기서 깐부는 친한 친구, 절친한 동료, 뭐 단짝 친구 이런 뜻인데요. 이 세 사람의 우정을 다지고자 이렇게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재미있는 건 치킨하면 대부분 맥주를 드시잖아요. 예. 어제 이 세 분은 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먼저 러브샷 제안 드린다고 하자 이제 셋이서 일어나서 트리플 러브샷을 하는 모습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소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폭탄주 중에 하나인데 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맥주 브랜드와 소주 브랜드를 섞어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 예. 테슬라라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최고다 이렇게 정의선 회장이 말을 하기도 했고요. 젠슨 황 같은 경우엔 맥주와 소주가 섞이니 1000배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싱겁다 하면서 이 소맥에 소주를 더 부어 마셨다는 예. 소문도 이제 후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 총수, 기업 총수들이 만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저렇게 옆에 보시면 일반 손님들도 다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마시면서 술을 마시고 우애를 다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성이 큰 모습인데 그래서 먹은 메뉴가 치맥이에요. 치킨과 맥주. 이거 뭐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잘 먹는 네. 종목이긴 한데 기업 회장님들도 이걸 좋아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두 분의 회장님은 치맥을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젠슨 황 때문에 억지로 먹은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요. 어제 모습을 보니까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두 분 모두 치킨을 굉장히 사랑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밖에서 치킨을 먹는 거는 거의 10년 만인 것 같다. 주로 집에서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정의선 회장 측이 그래요? 난 평소에 자주 먹는데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를 나가서 무언가를 먹으면 그 먹방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 어제 그 창가 자리에 앉아서 치킨을 먹었잖아요. 예. 그 뼈에 붙은 살을 굉장히 야무지게 발골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이 이재용 회장의 발골 실력 최고다라면서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예. 이 세 분 중에 어쨌든 가장 진심으로 어제 한국 치킨에 반한 사람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인 것 같습니다. 한국 치킨 세계 최고라면서 연신 엄지손가락을 예.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제 치맥이 국제적인 음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회동을 하고 아주 우애를 다지다가 갑자기 젠슨 황이 밖으로 뛰쳐나갔다면서요? 왜 네, 나갔어요? 맞습니다. 젠슨 황이 급한 일이 있어서 뛰쳐나갔던 건 아니고요. 예. 어제 이 회동이 상당히 화제가 돼서 이 삼성동 치킨집 앞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몰렸었는데요. 예. 이에 젠슨 황 씨가 치킨을 추가로 주문해서 양손에 치킨 그릇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시민들에게 치킨과 나눠줬군요. 감자튀김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미리 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주문을 해놨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이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사 먹는 그 뚱뚱한 바나나 우유. 그래요? 네, 젠슨 황도 먹는 바나나 우유라면서 어제 SNS에는 직접 나눔을 받은 시민들이 인증샷을 많이 올리기도 했고요. 시민들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인증샷도 찍어주는 등 예. 팬 서비스가 굉장히 최고였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도 엄청나게 어제 몰렸습니다. 근데 교수님, 젠슨 황의 원래 성격이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출된 겁니까? 아니면 젠슨 황이 원래 이런 성격입니까? 원래 젠슨 황 CEO가 소탈하기로 좀 유명한 사람이고요. 예. 옷도 잘 보시면 평소에도 가죽 잠바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젠슨 황 딸이 예전에 그 LVMH라고 하는 그 글로벌 의류 브랜드 하는 회사 있잖아요. 가방 만들고 명품 만들 예. 거길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코디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가죽 잠바 입는 모습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소탈해 보이고 도전적이어 보이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대만 출신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서 이주를 했는데 대만 방문했을 때는 대만어로 연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만 하면 또 유명한 게 야시장이잖아요. 예. 그 야시장에 갑자기 출몰을 했는데 경호원 없이 출몰해서 사람들과 막 교감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이분이 굉장히 성격 자체가 소탈한 것 같습니다. 예, 젠슨 황의 재산이 대략 한 200조 원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젠슨 황이 저런 걸 평소에 즐긴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매장에서도 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직원이라든가 기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손님들이 매장에서 같이 이렇게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매장 안에는 그냥 치킨을 먹으러 왔던 일반 손님들도 그렇죠. 있었다고 예.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게를 대관한 게 아니라 이 세 명의 기업 총수가 그냥 한쪽 테이블을 잡고 어제 치킨 회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 젠슨 황이 옆에 일반 손님 중에 어린이 손님들이 좀 있었는데요. 한 어린이 손님에게 심심하지 않니? 잠깐 이리 와볼래라고 말을 걸었었는데요. 이 대목이 재밌습니다. 네, 예. 이 어린이 손님이 실제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 어린이에게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을 가르치면서 혹시 이 회장님들 알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예. 이 어린이가 이재용 회장만 알아보고 정의선 회장을 못 알아본 거예요. 굉장히 정 회장이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너희 아빠 무슨 차 타시니? 예. 나는 차 만드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또 분위기가 뜨거워졌었고요. 다른 어린이 친구도 이 자리에 왔었는데 이 친구는 두 회장님을 둘 다 몰라본 거예요. 예. 네, 그랬더니 이제 정의선 회장이 나는 차 만드는 아저씨, 이 아저씨는 핸드폰 만드는 아저씨야 라고 이재용 회장을 소개해서 굉장히 예. 또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또 화제가 됐던 건 이재용 회장이었는데요. 이 회장은 셀카를 찍자고 한 어린이가 다가오자 아이폰을 들고 왔던 겁니다. 예. 갤럭시를 가져와야지라고 장난스럽게 셀카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한 어린이에게는 사인을 해주며 효자 되세요라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매장 안에 있었던 분들은 뭔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굉장히 함께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계 삼성전자 회장과 현대차 회장을 핸드폰 만드는 아저씨와 차를 만드는 아저씨 눈높이에 맞는 좀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글쎄요, 치맥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즐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네. 그래도
계산을 누가 했을까? 뭐 다 돈 많은 분들이긴 하지만 계산을 누가 했을까도 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점이 바로 누가 계산을 했을까인데요. 젠슨 황이 내기엔 손님이잖아요. 네. 손님한테 밥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네. 이 회장과 정 회장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계산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이 회장이 가장 형이기 때문에 형이 계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선 회장보다 형이기 때문에 형이 계산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어제 가게 안 손님들 것까지 계산하는 걸 골든벨을 울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젠슨 황 회장이 가게에 골든벨은 울리긴 했는데 실제로 계산한 건 이재용 회장이라고 이재용 합니다. 회장이요? 네, 당시 가게에 있었던 손님들 것까지 270여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꽤 되는군요. 네, 많은 분들 또 심지어 치킨을 주문해서 밖으로 들고 가서 나눠주기까지 했으니까 꽤 아마 되네요. 치킨이 굉장히 많이 튀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정 회장 같은 경우에는 2차는 내가 사겠다 하고 뭐 나머지 금액은 정 회장이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고요. 예. 계산할 때 이 회장이 계산은 했지만 시민들은 젠슨 황 이렇게 또 연호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두세 사람이 선물 주고받는 장면 영상에서 보셨죠? 이게 컴퓨터를 주고 위스키를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그 가격은 700만 원 정도. 꽤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젠슨 황의 제가 재산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이재용 회장 우리나라에서 원래 돈 제일 많은 사람을 뭐 이건희 회장 이렇게 하듯이 젠슨 황의 재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네, 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2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돈을 내신 이재용 회장께서 한 22조 3천억,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5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어제 돈 내신 분보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보다 젠슨 황 CEO가 한 9배 정도 재산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홈앤어웨이니까 예. 뭐 이재용 회장께서 계산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네. 예, 재산이 저렇게 되면 감도 잘 안 잡힙니다.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인지. 1차에서 저렇게 치킨을 먹고 치맥을 먹으면서 우애를 다졌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세 사람이 2차도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제가 좀 생긴 거는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케이드 게임 계속 해왔는데, 저희 아이가 리그 오브 레전드 LOL 게임 너무 좋아했었고, 옆에서 같이 보면서 했었어요. 근데 3, 2, 1. 이재용 회장이 평소에도 갤럭시에 대한 애정을 상당히 드러내죠. 정의선 회장도 유머가 상당합니다. 이래 보여도 내가 가장 어리다. 그런데 저 세 사람이 무대에 같이 선 곳이 어디입니까? 네, 바로 치킨집 근처에 코엑스였는데요. 예.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한국 출시 25주년을 기념하는 페스티벌 무대였습니다. 바로 이 무대에 이 세 분이 나란히 자리를 한 건데요. 원래는 젠슨 황만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재용 정의선 회장도 치킨집 이후에 함께 같이 이동을 갔군요. 해서 깜짝 이벤트로 무대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무대에서 두 회장님의 이 역대급 발언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졌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재용 회장이 마이크를 잡자 많은 시민들이 이재용 이렇게 이름을 연호했거든요. 예. 이때 이 회장이 찬찬히 시민들을 둘러보더니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라고 농담을 건네서 경쟁사죠. 네, 굉장히 분위기가 뒤집혔고요. 이어 마이크를 잡았던 정의선 회장이 제가 이렇게 조금 들어 보여도 여기서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라고 또 농담을 해서 예. 굉장히 또 친숙한 농담에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사실은 이 기업 총수들 하면 굉장히 멀게만 느끼다가 어제는 굉장히 친근감을 많이 느꼈던 저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게임이나 e스포츠에 대해서 고마움까지 전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저희 사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컴퓨터야만이 최신 사양의 그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e스포츠 강국이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수요들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e스포츠, 한국의 거기서 PC방, 시작되네요. 게임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그래서 오늘날의 엔비디아가 있기에 사실 이 PC방과 한국의 e스포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엔비디아 회장과 이건희 회장과의 인연도 실질적으로 젠슨 황이 직접 이 얘기를 꺼내면서 과거의 인연을 좀 강조했는데 그 영상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tell them the story about my letter? Sure. It's about my father, right? In 1996, I received a letter from Korea. It was my first letter from Korea in my whole life. And it was written very beautifully. And I received it from someone I did not know. And the letter described that I have a vision. That letter was from Jay's father.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Can you believe this? It is the reason why I came to Korea. 젠슨 황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한국에 온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996년이면 IMF도 전이거든요. 네. 그때 이미 이건희 회장과 젠슨 황이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D램을 받아서 이제 엔비디아가 제품을 만들 게 그때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엔비디아를 알아보고 이 엔비디아랑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저는 제일 놀라웠던 부분이 네. 모르는 사람한테 온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마디로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에는 그 편지를 직접 쓴 거죠, 미국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두 회사의 인연이 시작됐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그분의 아드님과 저렇게 나란히 서서 예. 치맥을 하고 또 무대에서 사람들과 그런 기억을 나누고 굉장히 훈훈한 장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뭐랄까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반도체를 처음 시작한 게 제 기억이 맞다면 1983년 정도인데요. 반도체를 막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랑 같이 하는 게 좋을까 아마 계속해서 찾아보셨었겠죠. 그러다가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젠슨 황이라고 하는 기업가를 낙점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젠슨 황은 재산 200조의 거물이 글로벌 경제를 사실상 좌우하는 거물이 된 겁니다. 근데 앞서도 저희가 잠깐 젠슨 황의 성격을 얘기해 드렸지만 저렇게 또 2차를 가서 하다가 다시 원래 있었던 치킨집을 갔다면서요. 네. 뭔가를 놔두고 와서 다시 간 건 아니고요. 네. 이 치킨집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직원들과 뒤풀이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삼성역에 치킨집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밤 11시에 모든 행사가 종료됐는데 그때 다시 이 치킨집을 찾아 직원들과 치맥을 즐겼고요. 이번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즐긴 건 아니고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비교적 더 자유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격려한 후 12시가 지나서야 숙소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젠슨 황 뭔가 치맥에 정말 진심이 아니었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또 폐를 끼쳤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걱정도 했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격려를 해줬다. 네. 또 하나 화제가 되는 것이 이재용 회장의 말도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어제 보여준 굉장히 소탈한 모습에 더불어서 어제 치킨집을 나서며 한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살아보니 행복이란 게 별것 없다. 좋은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한잔 하는 게 그런 게 행복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재벌이라고 또 기업 총수라고 평범한 우리와는 조금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제 이 회장의 이 한마디를 보니까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역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행복 별거 없더라. 예. 또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돌아간 이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y case, I like to take a nice shower to take care of my beautiful hair. I have to stand under the shower for 15 minutes till it gets wet. I like to wear it right now. Thank you so much. We'll cherish it. Thank you. 저 얘기입니다. 금관도 그렇고 샤워기도 그렇고 15분 동안 나는 샤워기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해외 순방을 가면
이 수압이라고 하죠. 그거를 네. 굉장히 물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수압 체크를 열심히 예. 한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에서 30일 이 국빈 방문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경주에서 머물렀던 이 힐튼 호텔에서 샤워를 한 뒤에 호텔 측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물이 굉장히 좋네요. 연수를 쓴 겁니까? 연수를 씁니까? 정화를 한 겁니까? 이렇게 물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이 물과 수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이 미국 측이 힐튼을 숙소로 정한 이유도 접근성뿐만 아니라 샤워기 수압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예, 단순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네, 샤워할 때 수압이 약하면 아무래도 불편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지난 4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가정 내 이 물 사용량 규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규제는 전임 정부였던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 내린 규제였다는 점에서 또다시 눈길을 끄는데요. 원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규제를 완화를 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강화를 한 걸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아예 폐지를 해버린 겁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이 내가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수압이 약하면 머리카락이 젖기까지 샤워기 앞에서 15분을 기다려야 한다. 황당한 노릇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죠. 이 부분을 하면서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라고 했다는 말이 있네요. 그런데 사용량을 규제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책을 다 폐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용량을 규제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경 보호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미국은 모든 게 다 풍부할 것 같지만 미국 서부 지역에 가보면 특히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사실은 1년에 비가 오는 날이 한 뭐 며칠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이 항상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이 물 사용을 아끼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명령이 2021년에 나온 바이든 행정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완화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가 금관 쓴 AI 영상 보여드렸는데 금관도 그렇고 훈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책 때문에 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일이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걸 직접 그냥 가져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외교 행랑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 간의 서류나 이런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공식 운반 수단을 외교 행랑이라고 하는데요. 예. 원래는 외교 행랑으로 보낼 예정이어서 이 선물, 훈장과 금관 같은 경우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1에 실어 가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예. 갑자기 공수 작전이 긴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정부와 이 미국의 경호팀, 의전팀이 분주하게 움직여서 선물을 에어포스 예. 1에 실어 갔다고 하고요. 직접적인 지시로 백악관 뮤지엄 맨 앞줄에 전시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외교 행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냥 내가 가져갈 테니까 에어포스 비행기에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관이 마음에 들고 외국인의 눈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특이해 보이나 봐요. 이런 AI 영상까지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이 금관, 신라 천마총의 금관인데요.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신라 금관 사이에서도 제일 화려한 가장 큰 금관이고요. 이 온라인 SNS에서는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합성이 돼서 영상이라든지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망토를 걸치고 신라 금관을 쓴 채 멜라니아 여사와 이 무도회에서 춤을 추는 듯한 AI 합성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면서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고요. 이 빨간 모자를 쓴 주변 인물들도 이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도 좋아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시위가 노킹스 시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금관은 왕의 장신구고 네, 하고 맞습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 본인을 좀 왕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스스로가. 같고요. 예. 그리고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저는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금으로 장식이 돼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얼마나 이 금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결국은 금을 갖고 있는 자가 모든 룰을 결정한다라고 믿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이 금관은 두 가지 취향을 정확하게 노린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또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왜 비판적인 반응은 나온다는데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다름 아닌 미국 전역에서 일고 있는 이 노킹스 시위 때문입니다. 예. 미국 네티즌들은 금관을 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의 왕 등장, 민주주의의 풍자이자 자화상이라면서 비꼬았는데요. 노킹스 시위, 이 시위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시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사 토크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회담을 마치고 버거를 시켜 먹은 것에 빗대어서 한마디로 버거킹이 됐다 이렇게 또 비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협상 후속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 이 SNS 때문에 또 이 SNS 내용은 무엇이냐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무려 6천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쓴 거였는데 그 내용이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던 날 SNS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한국의 부유한 기업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6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 6천억 달러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 돈이 우리 돈으로 무려 85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 부분도 그렇고요. 러튼지 상무장관은 반도체 포함 안 됐다고 얘기했고 이것이 미국 입장,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성과를 최대한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어떤 맥락이라고? 아무래도 국내 정치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트럼프 2028 모자 사진입니다. 예, 실제로 예. 사람들이 쓰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 재선 이상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예. 그런데 미국 수정헌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동일 인물이 3번 이상 대통령으로서 당선될 수 없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당선되지 않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알고 있다고 다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본인의 지지도를 계속해서 높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본인 정치용으로 좀 지금 러튼 상무장관이나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진짜 삼선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욕심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3선을 넘어서 저는 사실은 그 공화당 버전의 JFK 패밀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정치 명문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도 나중에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돈을 한번 가져본 사람이 셀럽으로서 인기를 얻고 결국 권력까지 가져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브랜드 관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추후 협상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변수가 될 만한 건 좀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정치 지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본인의 치적을 극대화하고 싶을 겁니다. 예. 치적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번에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일본하고도 협상 결과 MOU에 대해서 서로 약간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해석이 예, 다른 예. 부분.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또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우리는 협상을 해내야 되는 입장. 큰 거 하나 끝냈지만 계속해서 협상해내야 되는 입장. 이런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상회담이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이 내용도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시진핑 주석께서는 11년 만에 대한민국을 방문하십니다.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의 큰 기대 사안은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이 처음 서로 만나서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관해서 협의를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지금 APEC은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지금 시 주석이 우리나라에 온 게 무려 11년 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예.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은 건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이후 지금 11년 만의 국빈 방한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사드 배치 그리고 지난 정부의 이 한미일 공조 강화의 여파로 한중 관계가 줄곧 경색 국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의미가 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물론 하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 상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걸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의제는 뭐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실은 며칠 전까지도 의제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두루뭉술한 협상이나 두루뭉술한 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루뭉술하다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공급망 얘기를 또 이재명 대통령 워낙 강조하셨으니까 히토류 같은 얘기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문화 교류 계속해서 강화하자라는 얘기 할 거고, 그거 예. 하면서 양국 국민에 대해서 지금 무비자 입국 정책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연장할지 혹은 항구적으로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게 사회문화와 관련된 것이 그게 이른바 한한령이라는 건데, 뭐 물론 중국 정부는 역에 거리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꼬가 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11년 만에 국빈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한령이 조금 풀어지고 있다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주석이 한번 오고, 이렇게 해서 그 밑에 급들이 또 교류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서로 지방끼리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한한령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 것도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자연스럽게 한한령이 조금씩 녹아드는 분위기, 그러니까 사그라드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특검 정치권 소식 보러 가겠습니다. Thank you. Look at her waving. She was dead. Now we're.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 화기애애하게 관계를 진척시키는 첫 만남이었다.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먼저 저희가 볼 내용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이례적으로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그거예요. 특검이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중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사, 영부인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뭐 국모라고도 했잖아요. 건국 초기에는. 근데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뭐 우리가 그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과거에는 국모라고까지 했지만 여사, 현직일 때 얘기입니다. 여사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어떨까?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특검 검사들이 이제 김건희 하는 게 굉장히 좀 불쾌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뭐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직일 때는 어쩔 수가 없이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가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든 사실 존경하는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현직이기 때문에 예. 예우를 해주는 것이 직함처럼 맞죠. 붙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직이 아닌 이유도 임기를 제대로 맞춰서 현직이 아닌 것, 전직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파면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명품백, 다이아 목걸이, 금거북이, 그림 그냥 몇 가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존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사라는 호칭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존경이라는 것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마음은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고 하물며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망친 사람이 김건희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분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예. 물론 속으로는 속이 상하시겠지만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이 과연 예. 김건희 씨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저렇게 입 밖으로 꺼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소에 윤 전 대통령이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그 톤이라든가 억양이 좀 상상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종의 전 기싸움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예요, 기싸움.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뭐 특검이든 특검 보든 전부 이제 과거에 법적으로 보면 다 후배들이잖아요. 뭐 이제 변호사다가 특검보가 된 사람도 있고 예. 뭐 현재 검사가 파견되고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전부 이제 법조인 후배들인데 이제 사실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좀 이해가 좀 일견되는 건 뭐냐면 예. 이번 특검의 플레임이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예요. 예. 김건희와라고 돼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공식 명칭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특검 검사들은 이게 이제 입에 붙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할 때는 뭐 여사라든가 씨라든 존칭을 쓰겠죠. 쓰지만 이제 이게 입에 특검의 명칭, 공식 명칭이 김건희로 돼 있다, 김건희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입에 붙어서 한 모양인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재판에 불출석할 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 불법으로 이것은 수사하는 거고 나는 여기에 내가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호칭에는 그렇게 뭐 신경 안 썼지만 이제 본인이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후배 검사들과 아니면 이제 뭐 증인들과 뭔가 법리 다툼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김건희라는 이름이 계속 붙으니까 최소한 내가 전직 국가 원수로서 품위와 그런 영향력은 내가 아직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일종의 기싸움 전략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물론 호칭을 뭐 여사 씨든 뭐 붙인다고 어떤 실체가 달라지겠습니까만은 그렇죠. 다만 우리가 호칭이 상황을 약간 규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일종의 그거는 본인이 좀 그립과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리전의 일환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후에 호칭을 바꿨는지도 좀 궁금한데 네. 저는 앞서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대목이요. 네. 까마득한 후배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법원에 나와서도 내가 검사할 때 압수수색영장 수없이 받아봤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약간 그렇게 밑으로 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변호인 있잖아요. 예. 변호인이 하는 역할이 법적으로 해명도 하고 또 법리적으로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피고인 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부에게 혹은 뭐 검사 측에게 본인이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 애매한 내용들을 대신 전달하는 게 또 변호인의 역할인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거슬렸다. 김건희 이렇게 부르는 게 거슬렸다라고 하면 예. 저 같으면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변호인이 그렇죠. 통해서 예, 말을 예, 하는 예, 것이 예. 훨씬 세련되고 재판부가 듣기에도 격식이 갖춰져 있고 검찰 측이 듣기에도 이게 나름대로 좀 호소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 또 이 구치소 내에서 이제 끌어내는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속옷바람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저항했던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품격이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안 하는 게 좋았겠지만 굳이 본인이 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 지금은 이미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특별검사층과의 기싸움의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거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대문에서 다 무너진 거고 예. 지금은 이제 재판이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실제로 유죄를 받아가지고 교도소로 가냐 안 가냐라는 예. 이런 위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혹여나 마음속으로 이 본인보다 까마득한 후배라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건 잘못된 인식이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대체로 분석을 했었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게 정치적인 대판이고 또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틀 연속 지금 나왔거든요. 네. 나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는 네. 강선필 부대변인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지금 한독수 전 총리의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장이 11월 중에 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독수 전 국무총리의 이 공소장이 변경됐어요. 내란 주요 종사자로.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 한독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보다 더 늦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한독수 전 총리의 재판이 빨리 끝나버리고 예. 거기에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한동안은 막 구치소에 구속되고 나서는 정신적으로 멘탈도 좀 무너지고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이 있어서 뭐 무작정 안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구치소에 구속된 좀 시간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고 생각을 하고 또 재판부도 변호인들도 여러 가지로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 한독수 전 총리의 재판이 빨리 끝나고 예. 거기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죄를 소명을 해야지 예. 한독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도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든지 다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재판의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저는 최근에 재판에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영상이 있네요. 그러니까 재판부 지기현 판사가 불출석 피고인이 부담하는 거다 부인하니까 체력이 되는 데까지 나오겠다고 어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피고인 오늘 출석하셨는데 지금까지 불출석하신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건강상 문제인데 일주일에 4일을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예, 언제를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저 재판장님, 제가 하여튼 체력이 닿는 데까지 하여튼 저 나오겠습니다. 걸리면서 건강 의무이기도 해서 상태가 당연히 좋지는 않지만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체력이 닿는 한 최대한 더 나오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증인으로 나왔는지 한번 연관해서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증인이니까 네. 여기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해석했는데 오늘은 김성훈 전 차장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난 이번 곽종근 사령관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본인의 유무죄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분기점이 되니까 이건 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또 아니면 입장을 상대에게 물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 자기를 그러니까 대통령 우호적이다? 아직 우호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른팔처럼 끝까지 자기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수했다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비유가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뭐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을 때 말년 병장으로 했던 사람이 몇 개월만 같이 근무했어도 사회에 나와서도 제대를 했어도 그 말년 병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으로 평생 비춰집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김성훈 차장은 그럴 겁니다. 평생 경호처에 있었지만 본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직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실은 어찌 보면은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보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한때 모셨던 주군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심이 일종의 이제 경호 인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 일정 부분은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김성훈 차장이 지금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마지막 윤 전 대통령의 그 체포 과정에서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핵심 인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이 여기 나와서 상호 진술도 하고 상호 그 뭐 재판장의 질문에도 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있는 게 걸썩해가지고 김성훈 차장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별적으로 하다가 곽종근, 김성훈 두 증인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나온 이유가 저는 한 사람은 중요한 실체적 진실 과정이고 한 사람은 여기에서 본인이 조금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본인 재판 혐의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반대에 있는 사람이고 김성훈 전 차장은 같은 편에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김성훈 차장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자세를 고쳐 앉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줄곧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죠.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는 자체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어떤 조사 때문에 오신 건가요? 체포 저지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물론 김성훈 전 차장이 특검 조사에서 완전히 유리한 진술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체포영장이 들어갈 때 윤 전 대통령이 총을 보여주라고 진술을 했었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경찰들한테 총을 보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라고 했어요. 물론 그리한 불리한 증언도 했지만 오늘 보면은 비아폰 삭제 등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증언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노렸을까요, 윤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에게 김성훈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비교적 우호적 증인으로 우호적 공범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본인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김성훈 처장과의 어떤 교감, 그러니까 자칫 많은 분들이 이제 죄수의 딜레마로 인해 가지고 진술이 바뀌고 사실을 털어놓는 이 과정도. 뭐 이광우 뭐 전 경호처 뭐 본부장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불리한 진술을 거의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김성훈 차장도 결국에는 뭐 법정 진술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미 이제 경호처장으로서 있으면서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뭐 과거에 뭐 관저에 골프 연습장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뭐 그 철거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뭐 철거 안 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가짜 출근이라든지 뭐 생일 파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좀 했던 어떤 경험이 있고 결국에는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제대로 된 어떤 경호처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제대로 된 어떤 경호를 하지 않고 불법적인 어떤 행동에 있어서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김성훈 처장도 결국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시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저는 좀 입장을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할 때 그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막 막아서고 하는 장면에서 윤 전 대통령 오늘 어떤 논리를 구사했냐면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걸로 알았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본인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성훈 그 차장하고 김건희 씨하고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공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나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관저에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걸 걱정해가지고 또 이게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하고 문자를 그 텔레그램을 주고 받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어쨌든 영장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까? 체포 작전에 대해서 그때 뭐 경찰 특공대가 뭐 위에서 낙하산 그 헬기 타고 내려온다느니 아니면 뭐 불도저로 민다느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무슨 걱정은 안 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도 이 김건희 씨가 이 경호처에 가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왜 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총이지 막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도 그 외에 어떤 다른 증언과 진술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어쨌든 난 그런 지시 내린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겠지만 이게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아주 많은 진술과 증거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그때 영상을 보니까 저때요. 차로 막아서고 경호처 직원도 들어올까 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뭐 압수수색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걱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 그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 때 그 준 전시 상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사실 긴장감이 높았습니까? 그때 총기 소지를 했느냐.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 외곽 경호 맡고 있는 이제 그 경호처 직원들이 가방 같은 큰 걸 들어다니면서 이게 많이 기관총 같은 게 들어있는 거가 추정이 되면서 그 사진이 공개돼 가지고 이게 진짜 만일 물리력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게 사상 초유의 총격전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냐 그런 이런 얘기들이 우려 있었어요. 많았죠. 그러니까 예. 사실 압수수색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 뭐 불가침의 성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 관저가 군사 보안구역인데 그게 압수수색 대상이 되느냐? 예. 내가 그 과도한 지시를 할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대응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그때 과도함을 넘어서 가지고 일촉즉발의 사실은 긴장감이 팽배했을 때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판장에서 하는 저 진술이 얼만큼 뭐 유효성을 가질까라는 측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법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강변을 하는 건데 예. 아마 주요 증인들의 진술들이 관련 그때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만 그 퍼즐을 맞춘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아무리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법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눈으로 목도한 저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 때 경호처의 행동은 도대체 뭐였냔 말이죠. 실제로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과도 윤 전 대통령이 설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랬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 중계 방송이 되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저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그거 진짜 아무리 무슨 독재자라 그래도 그거 성하겠습니까? 만약에 김종인 전 장관이 야 이번 비상계엄이 정말로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보호하고 짧게 하고 빨리 빠질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했다고 공론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럼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 그냥 경찰 넣으면 되지. 왜 그렇게 됩니까? 저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략 다 아시는 겁니다. 의원이냐 요원이냐를 두고도 헌재에서도 한참을 싸우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중요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하죠. 법리적으로 소극적 계엄이냐 적극적 계엄이냐. 예. 이 사안 자체가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인 거죠. 그 사안의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가 의원들을 끄집어내진 않았지만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갖고 있는 함의가 뭐였느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의회의 해산권을 무력화시킬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이 얘기인 거고 윤 전 대통령은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내가 당부했지 너희들이 또 들어가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질서 유지 이외에는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기에 동의를 해준다 그러면은 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만 동의한다고 됩니까? 거기에 있어서 각급 단위의 지휘관들의 진술이 다 나오는데 그거 제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 그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니죠. 거기 보면 이제 뭐 특수전 대대도 있고 여단도 있고 다 있는데 특수전 사령관 한 명이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말이 소극적인 진압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데 물론 중요한 분수령은 되겠지만 다른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 전부 가리키는 방향이 어떻게 해서라도 진입해서라도 막아라. 표결 해제권을 막아라는 것으로 다 받아들였는데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극적인 계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끝까지 설전하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누가 나와도 다만 이제 특전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하는 건데 누가 나와도 윤 전 대통령은 저 논리를 계속 구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나왔는지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규명이 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리바이벌처럼. 근데 이제 저게 어떤 법조인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저게 검사들의 수사할 때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펼쳐서 막 얘기를 한답니다. 막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신변잡기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영상을 처음부터 좀 끝까지 봤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자 국회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중에서 의원 회관만 하더라도 엄청 넓습니다. 뭐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뭐 보좌관들이 뭐 수천 명입니다. 근데 거기 그 넓은 데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겠습니까?
근데 군인들은 몇 명 갔습니까? 뭐 100명 갔습니다. 근데 의원 회관만 해도 저렇게 몇천 명이 근무하고 엄청나게 넓은데 이제 정말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그 100명만 보냈겠습니까? 뭐 이런 논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논리를 그냥 곽종근 사령관이 한 방에 깨버립니다. 네. 아니, 그렇게 질서 유지하러 들어갔다면 그냥 경찰 부르지. 왜 아까 군복 그게 입은 그 얘기군요. 그겁니다. 왜 군복 입는 군인들을 한밤에 헬기 태워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리고 좋게 들어가지고 왜 창문 깨고 왜 들어갑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3가지 정도의 치명적인 부당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박성재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이 절차적 정당성, 국무회의. 그리고 두 번째가 국회 침탈이거든요. 그럼 국회 침탈도 한 3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가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이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국회를 침탈, 역할을 못하게 하는, 정치를 더 못하게 하는 이런 거에 걸리는 거고, 두 번째가 단전 단수. 이미 이것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곽종근 사령관과의 저 설전에서 설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납득이 가고 동의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탄핵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부질없는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실소를 터뜨린 장면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장관 계엄의 주무부서인 국방장관으로부터 어떤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떠한 임무, 거점 이런 거를 이제 지시를 받았다면은 그 장관한테 여기 지금 계엄에 투입되는 분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이게 어떤 계엄이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 솔직히 말씀해 제가 대놓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이게 평상시에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안 됩니다라는 얘기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머릿속에는 그래서 전방 상황에 뭐가 있으려고 하나? 설마 아니겠지? 그러니까 저 얘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회관 얘기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당신은,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일단 1차 저지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너 나한테 지시받은 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받아가지고 너희가 특전사들 데리고 국회를 갔는데 그때 그러면은 몇 명을 데려가야 되냐고 왜 안 물어봤어? 아니 나 같으면 몇 명이 가야 되고 무슨 일로 갑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질서 유지하러 갔겠네? 라는 논리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냥 뭐 초등학생 정도면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계엄이라는 게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 처장일 때부터 사실 이 수방사령관, 이 뭐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통해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던 상황인데 뭐 그날 하루에 갑자기 그거 안 물어봤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 장면, 글쎄요, 안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았던 장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번 유독 국정감사에는 저희가 영상을 좀 모아봤습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시간을 주셔야죠. 왜 반말을 하세요?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하세요? 연생 안에서 반말 됩니까? 원칙해주세요. 원칙해 너라뇨. 에휴 이 짜지라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이 한시 아이고 나도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현지시라니.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뭐 조롱하는 거, 반말 뭐 일상이었고요. 욕설 나왔고요. 의혹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최소영 평론가께서 저보다 국회 상황을 더 오래 보셨는데 늘 국감이 끝나면은 맹탕국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비판하는데 이번에는 유독 예. 최소영 평론가가 보시기에도 과거보다 더 했죠. 안 좋았죠. 더 안 좋았죠.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나마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물도 갖고 나오고 뭐 그런 이제 사실 쇼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방탄복 쓰기도 하고 뭐 어떤 별 그런 퍼포먼스들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때는 다 정책 퍼포먼스예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도 하고 뭐 방탄복에 여러 가지 그 방검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책 있어요. 퍼포먼스네요. 정책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근데 예, 이번은 예. 정책이 아니라 쇼잉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국감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쇼츠 국감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저 그 전날에 있었던 거를 쇼츠로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정말 뭐 후원금 받기 바빴고 자기 홍보하기 바빴던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아니라 사적감사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저는 뭐 굳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이대로 시작해서 최민희 잠깐 들렸다가 김현지로 끝난 국감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은 뭐가 가장 지금 기억에 남아요? 이제 뭐 저는 사실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법사위의 그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뭐였죠? 이분이 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면은 질의를 하는 말보다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이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기억에 제일 남았습니다. 아니 예.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유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질의를 방해하니까 질의 내용보다 계속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멈춰 주세요 이런 내용들. 그것도 한 장면이네요. 상징적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보다 이것들이 가장 안 좋았던 모습인데, 근데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국감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정책 국감보다는 인물 국감이 됩니다. 예. 그냥 정책 국감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바꾸자고 하면은 이 호불호가 나눠져요.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가 한 발짝 나아가는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인물 국감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김현지라든지 최민희라든지 뭐 이찬진이라든지 뭐 조이대라든지 다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입니까? 아무런 남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국감은 3분의 2는 윤석열 정부 국감, 3분의 1이 이재명 대통령 국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물을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정쟁으로 만드는 전략이 저는 나름대로 통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음 국감부터는 뭐 이재명 정부의 1년을 통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좀 제대로 된 정책 국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가 그런 얘기 하죠. 예. 아까 보면 유영아 의원은 뭔가를 뭐 고릴라인가요? 뭔가를 그리는 모습도 있었어요. 뭐 언급을 하셨지만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막판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결국에는 해명과 사과를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습니다.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장소나 일정, 부조와 화환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혼자 많이 자책하며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최민희 의원이 사과하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어제 예. 최민희 의원의 그 결혼한 자녀가 SNS에 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올렸죠. 한 3가지 정도를 올렸어요. 첫 예. 번째, 나 2번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2번 한 건 아니다. 네네. 예, 예. 뭐 이제 어떤 분들은 1년 전에 결혼 한번 해놓고서 예. 또 뭐 축의금 거두려고 한 번 더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2가지도 뭐 비슷한 결의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해명에 대해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하는 시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이 상임위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최민희 의원 자녀의 마지막 해명, 그리고 또 최민희 의원의 제대로 된
어떤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도 저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최면이 안 되겠는데 예. 라든지 아니면 그래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뭐 세상이 제일 뜻대로 안 되는 게 뭐 자식 일이라는데 또 이해할 수도 있겠다. 뭐 국민의힘 당신들은 뭐 결혼 안 시키고 안 그랬어 안 받았어? 사회 잔칫날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것은 또 돌려준다잖아. 네. 이렇게 마음을 푸신다고 하면 저는 하나의 어떤 교훈으로 새기고 계속해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좀 당 지도부에서 예민하게 여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최민희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사퇴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권에서 공격의 빌미를 더 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요. 이제 사실 지금 사퇴를 하면, 그러니까 사퇴라는 거는 사실 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무거운 마음이고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또 저희 민주당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송하다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드리지만 예. 어쨌든 이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흠집을 내고 또 과방위가 특히나 중요한 상임위잖아요. 우리 뭐 방송, 통신, 미디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정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당에 조금 부담을 지운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보좌 직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요. 보통 7월 말 8월 초에 여름 휴가 다녀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국정감사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년 농사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의원들이 본인들의 정책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개선사항, 지역적인 어떤 결함들 이런 것들을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데 네. 국민의힘이 최민희 의원 사퇴하시오라고 정쟁을 일으키면서 또 퇴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국정감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예. 또 의원들도 자꾸 자기 지역구 가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최민희 의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을 듣고 해명하는 자체도 사실 송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저는 저 부분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미안하다, 송구스럽다가 더 추가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경찰 고발한 데 이어서 권익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압박 수위를 계속하는 거죠, 압박을.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사과냐 그리고 사과의 타이밍이 맞았느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남는 게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방미통위에 전화 걸어가지고 악의적인 인터넷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처리 어떻게 되냐 본인이 이제 물었는데 본인 그랬잖아요. 절차만 물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미 그건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인터넷 신문은 우리가 방미통위가 그렇게 제어할 수 없다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방위원장 보좌관이 물으면 방미통위가 받는 압박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위를 이용한 어찌 보면 사실상의 압박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고발 뉴스는 바로 내려버렸거든요, 기사를. 그러니까 이 문제 또한 그렇고 그다음에 MBC 그 보도본부장을 나가라고 한 거. 이거는 직권 남용인 거죠. 아니 그 누가 그러면 앞으로 개개인의 개별 보도에 대해서 과방위원장 앞으로 계속 지적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은 퇴장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심각히 바라보는 사안이란 말이죠.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결혼 논란은 다른 걸 다 차치하고 그래도 어쨌든 국회의원이 직무상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적법 절차를 받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산법 이른바 뭐 추진하고 있는 거 다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국감이 끝나면은 진퇴를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 있는 한 앞으로 최민희 의원을 보는 한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퇴색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메신저가 깨끗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국감 기간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그 다음에는 진퇴를 결정해 주는 게 앞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른바 언론 개혁에 대한 그 드라이브를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당위성과 개혁성을 더 갖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기 답변 듣고 다음 내용 갈게요. 근데 이제 뭐
그 최민희 의원 관련된 이제 MBC 보도본부장 퇴장 문제는 저희 민주당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청래 당대표도 최민희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전후 사정에서 물은 거는 이 단순하게 퇴장시킨 것이 어떤 그 사건 전후에 있는 미묘한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프렌들리하게 갖는 것이 현명한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자꾸 최민희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거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아닌 걸 아세요. 아니 돈을 현금이 얼마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준 게 아니라 사실 그 봉투에 넣어서 넣어버리면은 이게 10,000원 들어있는지 100만 원 들어있는지 사실 알 길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민희 의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은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니까 더 사퇴할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실제로 재보궐에 나오기까지 거쳐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하마평이 부산 전재수 장관 지금 부산시장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부산 그리고 서울시장 혹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또 비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 인천 계양 여러 등등인 뭐 지역구들을 거론되고 있어요. 네.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아니 가능하다면 저는 서울 영등포 을이라고 봐요. 인천 계양을은 한동훈 대표가 생명을 걸기에는 정치 생명을 걸기에는 네. 너무 세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거기는 그렇게 한동훈의 정체성을 보이기보다는 네. 오히려 사실 계양을은 민주당 내에서 여기를 누가 차지하려는 적통성을 가지려고 아마 내부 경쟁이 더 치열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여기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렇게 세게 붙어줘야 당신이 대선 후보로서의 몸값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한 대표에게 한 전 대표에 너무 가혹한 얘기고요. 만약에 공천을 받아서 여기에 나간다고 해도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시는 쉽지 거죠? 않다고 봐요. 그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처럼 그렇게 되겠죠. 재해석될 수 있어서 아마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팬덤이 있는 그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라도 일단 유권자 지형상 거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굳이 한다면 서울 영등포울은 국회의사당도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뭐 김민석 총리가 만일 출마한다 그러면은 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다. 여기도 사실 쉬운 지역은 아니에요. 내리 그렇죠. 신경민 의원이 계속 네. 당선된 지역이고 여기도 유권자 지형이 진보로서 굉장히 조금 좀 더 과표집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여기서 승부를 건다면은 뭐 사실 국회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정치 1번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거기서 이긴다면은 정말 그거는 경쟁력을 입증하고 또 대권 후보로서 잠재적 대권 후보로서 존재감 보일 수 있는 일인데 부산까지 내려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한 설정 같은 생각도 들어서 수도권에서 아마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정입니다. 네, 가정을 두고 어디까지나 얘기하는 가정이죠. 거예요. 강수민 대변인 어때요? 가정이니까 저도 그러면 다른 해석을 좀 드리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재보궐에 못 나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짚고 그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제가 듣기로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온 거는 자꾸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인천 계양을 가라. 원희룡도 가지 않았냐. 뭐 원희룡은 뭐 거기가 뭐 좋은 밭이어서 나갔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을 해서 사실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해도 승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우리 과거에 손학규 전 대표가 분당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 적 있죠. 네, 정세균 전 총리가 또 종로에서 또 힘겹게 승리했어요. 물론 종로 같은 경우는 지형이 조금 더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손학규 전 대표도 분당 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그때 온 당의 전력을 투구해가지고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손학규다 이름값 하는구나 해서 확 주가 올랐던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도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과연 모험을 하는 스타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 지도부가 공천이라는 거 당 지도부의 영향이 있고 그런 꽃길 한동훈 전 대표가 원하는 그런 꽃길을 과연 지도부가 깔아줄 가능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사실 장동혁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동혁 당 대표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나의 정치적 라이벌로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예, 왜 본인 아래서 뭐 사무총장도 시켜줬고 뭐 수석 최고위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예.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장동혁 지금 현재 대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저 뭐 강성 지지층에 기대가지고 운이 와서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미래의 본인의 대선 라이벌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미래의 라이벌을 예. 뭐 싹을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내에 또 송사가 하나 걸려 있기도 하잖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뭐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가지고 당무감사를 시작했다는 이 자체가 뭐 어떤 분들은 뭐 경고로 끝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어디든지 가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라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조금 더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전에? 네. 결과 나오기 전에 네. 내가 가서 이렇게 밭을 가겠다라고 하면 당 입장에서도 예. 이것을 쳐내는 게 부담이거든요. 그건 험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모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졌다고 해서 지금의 패배가 나중에 패배가 아니라 나중에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승리가 나중에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한다면 한 번쯤 모험을 걸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얘기하신 흐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원내 입성을 위해서는 다른 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그 원내 입성은 한동훈 전 대표는 꼭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과연 그러면 내년 재보궐선거가 지금 현재 구도상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방선거도 사실 힘겨워요. 지금 여권의 부동산 실책 뭐 등등이 있어서 지금 약간 쉬워 보이지만 착시 효과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권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가진 도구들을 다 풀어내면요. 예. 야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는 전략적 허용,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른바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새 인물들을 어찌 보면 정적일 수 있지만 미래 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굉장히 확장력 있는 전력인데 이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는다면 저는 연대와 동맹을 역대적으로도 펼친 지도자들이 종국에 가선 인정받고 최종적으로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너무 작게 볼 것이 아니라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까지 다 아우르는 일종의 중도 보수 연대를 장동혁 대표가 이끌어낸다. 예.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임기 2년인데 지방선거 이기면 1년짜리 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지방선거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보궐선거에서 유의미하게 승리라는 말하자면 타이틀을 줄 경우에는 예. 주인공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2년의 당대표 임기를 통해서 상당 부분 본인이 확장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아마 장동혁 대표의 고민 지점에 있을 거라고 봐요. 당내에서도 이 전략적 허용과 유연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럼 있습니다. 거기서 꼭 한동훈 전 대표가 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 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 여기까지만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낄 가능성.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 퇴색되나요? 100점짜리 연대와 동맹이 아닌 거죠. 저는 연대와 동맹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마지막 퍼즐은 한동훈 전 대표라고 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한 그 정치력, 정치인들이 아까 손학규 전 지사 뭐 네. 사례도 얘기했지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그런 면의 평가가 조금 부족하다는 네. 평가가 있죠. 원래 선제적 헌신이라 그러죠. 내가 먼저 갔다 지르고 간다. 예. 그 헌신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죠. 너무 계산하는 것 아니냐. 너무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만 유리한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건 한 전 대표의 몫이라고 봐요. 한 전 대표가 어느 순간 그렇게라도 본인의 정치력을 변신해 보겠다면 저는 대단히 큰 일이라고 보는데 예.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저는 꼭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략적 허용, 전략적 연대를 통해서 가는 그 구도가 그나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에 아주 뿌리 내린 지금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영토를 넓혀나가는 게 더 저는 유용한 전략이 아닐까. 당내에서도 일부 이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정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했지 희생이라는 게 유권자들이 유심히 보는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잖아요. 예.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신감에서 비롯될 겁니다. 뭐 한동훈 들어와, 뭐 이준석 다 들어와. 우리 그래가지고 보수에 한번 쟁탈전을 해보자.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우리 한번 경쟁해 봅시다. 그럼 선의에. 자신 있을 때. 네, 자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보여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화학적 연대만
이끌어낸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보수 지지층에서 영웅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또 심리적으로 현재의 지지 기반에서 네, 지지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잡하면 예. 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한동훈이든 다 감싸 한다면 저는 정말 박수 칠 겁니다. 알겠습니다.